두려움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가시밭 길을 헤쳐서라도 이재명이 앞에서 그 길을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근데 이게 한 번도 지켜진 일이 없어요. 그 뿌리야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일본에 부역하고 나라 팔아먹고 처벌이나 청산은커녕 대한민국 지배 세력으로 싹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각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껍데기 외형 바꿔가지고는 실제 변화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없어요. 너무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쉬운 길을 선택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용기와 의지와 결단력이 있느냐. 우리 사회 강자들하고 싸울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권력에 대들었다가 피해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를 깨자. 우리 도민들을 위해 써야 될 많은 시간들을 소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민들께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더 들지가 않습니다. 제 모든 열정, 제 모든 시간을 우리 도정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삶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저보고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겁이 없는 거 보여서.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 두렵지요. 두렵고 다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진정한 세상 교체를 바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대개 기회를 주시면 공직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가진 꿈을 대신 실현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제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최동석의 사람 보는 눈. 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인 최동석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목요일에 인물탐구의 시간으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네.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앞서가는 것으로, 단연 앞서가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대선 구도에서. 민주당 경선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언론들이 어느 누구도 옹호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리고 뭐 출신도 마이너리티의 전형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력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또 무수한 그런 네거티브와 마타도의 희생자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참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자력 아니겠습니까? 자력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뭐 언론의 지원이 전혀 없이 그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재명이 얼마나 그 역량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죠. 역량은 태어나는 거지 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역량 진단이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역량 진단으로 이재명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예. 아, 그러죠, 뭐. 네.
그러면 그 영양 프로파일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영양 프로파일 올려주세요. 예, 네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인사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네, 고위 공직자들의 역량을 진단하는 법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 네, 시민들이 이미 예. 대강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라는 이 코너에서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하루짜리 뉴스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일꾼을 뽑아서 어떤 일을 시켜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재명의 역량 진단은 이미 작년 봄에 그러니까 코로나 대유행 초기에 대구시장인 권영진이 엄청 헤매고 있었잖아요. 이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는 아주 발빠르게 대응했어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직접 신천지 교주를 통제하는 장면이 언론에 방영됐는데 이 장면은 권영진과는 매우 대조적이었어요. 권영진의 행태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대구 시민들을 구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볼 수 없었는데 비해 네, 네, 네. 이재명은 정광석화처럼 신천지 과천본부의 행정집행을 통해서 신도들 명단을 압수해가지고 분석해서 신도들 전체가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이재명의 어록이 하나 탄생했어요. 네. 우리의 방역은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보다 더 빨라야 한다. 이 아주 놀라운 어록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행정 책임자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역량 수준을 금방 짐작할 수 있어요. 네. 권영진의 일의 우선순위, 권영진은 일의 우선순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좀 근데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구 광역시의 시장을 하게 됐는지 불가사의해요. 아니, 국민의힘 공천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뭐. 아, 그랬나요? 이 사람은 정치 철학도 행정 철학도 경영 철학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대구시가 점점 이렇게 낙후돼 가는 거예요. 네. 그 역량 진단은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 과거 자료를 조사해서 일일이 코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손발이 움직여야 하는 노동이거든요. 네. 이게 아프리카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렵지요. 그러나 일단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사건이면 그것을 업데이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네. 지금 이재명 역량 프로파일이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작년에 한 것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마이너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나타났던 현상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1년 전에는 미심쩍었었는데 1년 후에 그동안의 행동을 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코딩하는 게 맞다 해서 올린 거예요. 이게 이재명의 역량 프로파일을 보면 이재명은 지금까지 어떤 고위 공직자들보다 더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역량은 태어나는 것이지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역량을 진단해야지 네. 다른 겉모습을 진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그 사람이 뭐를 앞으로 하겠다고 말을 했다, 청사진을 어떻게 내놨다 이런 거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 과거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네. 결과를 중시하죠. 그래서 네. 이재명은 자기 인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사실을 발견하지 않으면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사실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군요. 네. 분석적, 개념적 사고력이 그래서 뛰어나요. 이재명은 영재성도 높아요. 영재성이란 뭐냐 하면 빈곤에 대한 민감성이거든요. 빈곤에 대한 민감성. 예. 영재성은 기본적으로 민감성입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제가 한 귀로 듣고 걸렸나요? 그럼. 네. 영재성이란 민감성이에요. 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음감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들었던 음악을 집에 와서 다시 재현할 수 있잖아요. 네. 바로. 네. 이게 음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축구공을 맨날 안고 자잖아. 네. 그리고 축구공을 떨어지지 않아요. 이 축구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사태에 민감하느냐는 것이 그 민감성에 따라서 영재성의 높낮이가 결정되는데 한 사례를 보면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 현장으로 찾아가요, 직접.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과 직원들이 노동자에 대해서 갑질한 상황을 파악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겁니다. 아, 예, 예. 이게 영재성이에요. 뭐에 대한 영재성이냐? 우리 세상에 대한 불공정성, 네. 불법, 부조리, 불합리한 것에 대한 태생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그 구조의 희생자니까요. 그렇죠. 그런 예. 데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예. 그런 데에서 산 사람은 이재명만이 아니고 예. 다른 사람들 많았잖아요. 많이 계시죠. 예. 그런데 특별히 이재명은 이러한 불공정, 불법, 부조리, 불합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으로 태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재명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못 견디고 그것을 바로잡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이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재명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가 더 큰 권한을 가진 것은 출세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 권한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의 불법, 부조리, 불공정,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네네. 부정부패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아.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이런저런 뭐 추문들, 의혹들 있어도 이게 항상 그 비껴가는 이유가 항상 방어적 태세로 살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항상 감시를 받았잖아요. 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은 중앙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지방정부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네. 혼쭐이 많이 났죠. 네. 중앙정부가 그걸 끊임없이 감사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감시해 왔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은 위험한 인물이니까 그 사람을 낙마시키려고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제로 청렴하게 살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대선 후보들과 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에 대한 평가 스펙트럼은 매우 넓어요. 그러니까 천하에 몹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예. 이 시대가 낸 가장 유능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견해가 다양하잖아요. 네. 성취예측 모형에 따른 역량 진단 결과를 보시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고위 공직자로 진단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재명 수준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략 20명 정도만 있었어도 우리나라는 지금쯤 독일을 능가하는 선진국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5년이면 독일을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5년으로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부분 무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참 비극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개혁도 지지부진해서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네.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인사 실패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재명에게만 이제 집중하겠는데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 진단한 게 있어서 네. 이재명 영양 프로파일은 작년에 한 것을 잘 보시면 그때 다 설명을 했어요. 이게 네. 왜 이렇게 코딩했는지. 네. 네. 그것은 링크로 제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을 아주 몹쓸 인간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왜 잘못 볼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은 이재명의
욕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커요, 사실은. 네. 그렇죠. 예. 이재명이 욕설을 들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형수님한테 네. 저런 욕설을 퍼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걸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세요. 네. 이 이재명 욕설의 사회적 의미라는 그런 스크린에 올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 네, 그렇죠. 네. 이제부터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람 보는 눈이란 무엇인지 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이재명의 욕설을 보죠. 네. 욕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네. 이재명을 몹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형수님에 대한 욕설을 유튜브에서 들었거나 네. 아니면 들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그렇지. 평소에 별로 이재명에 대해서 예.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선입견과 함께 네. 그냥 그렇게 굳어버린 거죠. 아, 이거 몹쓸 인간이야 이렇게 굳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도 그것이 또 뭐 전과 대범이다 뭐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이재명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아, 이걸 어떻게 경영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네. 이제 제가 읽었던 소설이 있어요. 네. 그게 황정은 작가가 쓴 장편 소설 야만적인 앨리스 씨라는 소설인데요. 네네네. 내가 이재명의 형수님에 대한 욕설을 듣고 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네. 성남시장을 하면서 예. 어떻게 저런 욕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잠시 생각해 봤어요. 네.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정상적으로 성남시정을 보고 있었고 시정 업무에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잘하고 있었는데 네. 이건 매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상식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봤고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네. 그 여러 버전이 있어요. 예. 편집된 여러 버전들이에요, 다. 네. 그래서 그걸 듣고 내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황정은 작가가 쓴 야만적인 앨리스 씨라는 이 소설을 내가 예전에 읽었었는데 다시 읽고 깊이 생각해봤죠. 네. 도시의 경계 외곽에 있는 고모리라는 가난한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이. 네. 황정은 작가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름 꽤 있는 작가죠. 네, 젊은 황정은 작가고요. 작가는 젊은 작가인데 네. 2005년 경향신문의 신춘문예로 당선된 이후에 한국일보 문학상, 신동엽 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젊은 작가상, 대산 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만해 문학상, 기라성 같은 문학상들을 수집하다시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작가로서 대단히 훌륭한 작품들을 썼고 계속해 보겠습니다라는 장편 소설도 있는데 네. 제가 이 야만적인 앨리스 씨를 선택한 것은 그 고몰이라는 빈곤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66쪽에 보면 네. 그 한 문단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는 씨발년과 겨루지 않는다. 겨루더라도 질 것이다. 그가 늙었고 그녀는 아직 젊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씨발과 겨루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씨발년은 씨발년일 동안 누구보다도 힘이 세다. 그리고 쪽 중약하고 이 병신 같은 대가리를 낳느라고 내가 아래가 터져버렸다고 말한다. 그 고통을 네가 알아? 어미의 고통을 알아 몰라? 이 병신 새끼들아 대답해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게 엘리시어라는 주인공이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이 고몰이라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네. 이 마을은 아예 시발된 마을이고 시발된 상태에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발됨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죠. 네. 우리가 욕설을 해석할 때
왜 이렇게 욕설이 난무하게 되는지 그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고모리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정은 작가는 이렇게 씁니다. 함석판으로 둘러싸인 마당에는 빈병, 연통, 고철, 고무, 플라스틱, 전선다발, 가전제품, 발라낼 수 있는 물질은 전부 발라내고 남은 껍데기들이 쌓여 있다. 날마다 작은 피라미드 규모로 쌓이곤 하는 폐지더미. 평소에는 그럭저럭 살겠지만 고모리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 고모리는 악취의 근원이 된다. 어떤 마을인지 상상이 되시겠어요? 고모리는 큰 도시의 경계 바로 외곽에 자리 잡은 버려진 마을이에요. 근데 마을의 반쯤은 네. 도시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와 고급 아파트와 이 주택이 섰어요. 그런데 나머지 반은 그냥 버려진 마을로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사람이 살아요. 이런 고모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다 저런 환경에 살게 되었을까? 네. 이것이 그들만의 잘못일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 전체 시스템적 오류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김열규 교수가 쓴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네. 자꾸 하셨는데 이미. 예. 이 서강대 국문과에서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이분이 쓴 이 책에는 욕을 수집해서 조선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썼던 욕들을 다 정리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의미도 해설해 놨는데 이 책에 보면 찢어 죽이려면서부터 개씹에 빠질 놈까지 다양한 욕설과 그 의미를 정리해 놨습니다. 예. 왜 이런 험악한 욕들이 생겨났을까? 특히 한반도에서 예. 민중의 억압과 착취가 없었다면 이렇게 찰진 욕들이 나왔을까? 사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욕은 정말 너무나 다양합니다, 진짜. 다양하죠. 그리고 가지수가 어마어마해요. 예. 어마어마하죠. 네. 아무리 포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알파벳 언어권, 유럽 언어권이죠. 네. 중국어권, 일본 언어권보다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삶이 고달파요. 왜냐? 출생률이 세계 최악인 상태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네. 억압과 착취가 만연해 있어요. 왜 욕이 나왔겠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재명의 욕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셋째 형님이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동생인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라는 권력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형님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권에 개입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요즘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인데 형님은 그것을 계속했어요.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못하게 철저히 막았죠. 그렇죠. 그랬더니 형님이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동생이 내 말을 좀 듣도록 설득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그것을 거절하죠. 그랬더니 그 형님이, 셋째 형님이죠. 돌아가셨어요.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고 어머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 욕설을 갖고 형수한테 어떻게 이런 욕설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게 그 그렇죠. 이재명 형수 욕설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게 본질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열규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찢어 죽일 년, 대십에 빠질 놈. 이런 욕들이 조선시대부터 우리 현대까지 내려오는데 그냥 찢어 죽일 년이 아니라 그 국부를 찢어 죽일 년이라고까지 말을 했던 거예요. 예. 자기 어머니한테. 예. 그 어머니는 너무 무서우니까 집에서 피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은 이재명 지사가 어떤 상태였겠어요.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점. 그러면 네.
형수님이 그런 남편을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 형수님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시동생인 이재명이 남의 눈을 조금 피해서 네. 남편의 요구를 조금만 적당히 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네. 하는 아쉬움이 형수님한테도 있었겠죠. 그죠? 네. 예전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야 다 그렇잖아요. 예. 집안에서 누가 뭐 높은 관직에 올라서 출세하면 집안 전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게 되잖아요. 그랬죠. 이게 과거에는. 전통적인 우리 관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동생이 시장이라는 관직에 올랐으니까 형님의 가정에 조금은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통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해왔던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재명은 도저히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더구나 어머니에게까지 그렇게 참을 수 없는 욕을 해댄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이 시쳇말로 이게 빡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형수님과 통화해서 씨발된 상태에서 말이 오간 겁니다. 그것을 이재명은 형수님이 녹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화를 참지 못한 거죠. 성남이라는 고모리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가치체계와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민주적인 가치체계가 집안에서 부딪힌 겁니다. 여기에 합선이 일어나서 거대한 불꽃이 튄 거예요. 형제 간에는 갈 때까지 간 셈이 된 거죠. 네. 성남시장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네.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고모리 마을에 익숙해 있던 욕설을 퍼부었던 것은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그런 식의 삑사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예. 그런 삑사리를 통해서 후회하면서 인간은 성숙해가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저기 그런 좀 거친 마을에 사는 고모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래놓고 서로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죠. 쉽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을 예. 이렇게 후회하고 성숙해가는 이런 상황을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이런 존재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성숙하거든요. 예. 우리가 삑사리를 냈을 때 이것을 삑사리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삶이었어요. 이 녹음이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재명은 소송을 제기해서 편집된 이 녹음 파일을 틀지 못하도록 판결문을 받아냅니다. 이 삑사리의 전후, 좌우, 맥락을 알면 그 욕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이재명이 살아왔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남의 가정사에서 벌어지는 갈등인데 이걸 왜 공적 영역에 가져와 가지고 그것도 편집된 걸로 말하자면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지 그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주 비굴한 작태입니다. 판사의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네. 틀면 1회당 얼마씩 벌금을 물도록 돼 있어요. 그 판결문에 보면. 네. 그런데 지금 국힘당에서는 대선 본선에 들어가면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벌금을 물더라도 이걸 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재명 지지해서 돌아설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십수년 동안 선거 때마다 틀었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요. 뭐 그 욕설에 또 맥락을 모르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고. 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 현재 우리도 이재명이 살았던 바로 그 고모리 마을과 같은 씨발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 네. 지금도 인구의 40%는 예. 이 통계청에 들어가면 통계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40%는 빈곤에 허덕이는 고모리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씨발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인 인구의 40%나 된다는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거죠. 이재명이 보기에는. 네. 그래서 항문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발된 현상, 음. 시발됨의 현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네. 김어준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가끔 시발 한단 말이야. 네. 자주 듣잖아요. 예. 김어준이 말끝마다 뭘 하고 시발 이런단 예. 말이야. 예, 예, 예. 이 어떨 때 김어준이 시발이란 말을 하는지를 잘 연구해 보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조리하고 불법적인 상황인데 총체적으로 뒤틀린 상황이라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안 되는 이 상황.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끝나면서 뭐라고 떠들고 시발 이래버린단 말이죠. 이 시발된 세상에 여기가. 그래서 예. 학문이 우리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자들이나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이 보는 세상으로만 세상이 다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고상한 언어를 쓰고 멋진 그 문장을 쓰지만 예. 다 우리 현실과 관계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최동석 소장님,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어제 네. 열린공감 TV에서 네. 이낙연 후보 굉장히 네. 고상하고 지적이고 말 가려하시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런 이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부도덕한 것이냐 이렇게 비난을 해왔던 캠프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나도 충격받았어요. 나는 이낙연이 그동안의 역량 진단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진단했잖아요. 네. 근데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다시 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무능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심각한 문제. 예. 이게 특히 어디서 심각하냐면 그 욕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우리 삶이 사실은 이 시발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 혼자 아닌 척한 건 참 아닌 척하는 건 그것이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거짓이죠. 거짓된 삶이죠. 예. 부인의 미술품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강매했는데 네. 나중에 그것이 뽀록 날겨 들어와서 다 걷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으면 다시 돈을 돌려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죠. 예. 그것도 안 하고 이거 전형적인 사기꾼 행태거든요. 양아치가 할 짓이죠.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그래요? 양아치의 짓입니다. 이런 양아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이 사람은 정말 이게 다시 봐야 되는 사람이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 이재명과 이낙연이 어떤 역량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진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기대가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최동석 소장님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